예, 오늘 여러분들이 뭐 강의 듣게 되거나 일주일 좀 뒤에 듣겠지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들었지만,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스페이스 X라는 게 이제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이제 뭐 며칠인가 머물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나름대로 시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실제 우주로 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실현이 되면 우주로 일반 민간인들 여러분도 이제 돈을 내고 우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갔다 올 때 로켓 같은 경우도 다시 1단계라죠. 제일 이제 큰 거. 추진하면서 밑에 폭발을 시키고 했던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떨어져 나오거든요. 떨어져 나오는 거 다시 해소해가지고 다시 갖다 또 연통 또 갖다 달듯이 다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주선도 다시 돌아오고 연통도 다시 갖다 달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몇 가지만 다시 갖다 교체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종의 이제 뭐 우주선 대부분 다 폭발시키고 돌아왔을 때 겨우 낙하산으로 겨우 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시 해소하고 재활용만 가능하거든.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 여행 비용 자체라든지 우주 발사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사실 이거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내셔널 에비에이션에서 국가가 미국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회사가 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차린 그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와 이거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시작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창업, 그냥 아이디어였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였는데, 사실은 가능할까인데 결국은 누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죠. 엔터프레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요즘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쓰는데, 그냥 이 앨런 머스크 앞에 항상 무슨 글자가 붙어냐면 괴짜였어, 괴짜. 괴짜는 건 뭐냐면은, 실현을 못하면서 그냥 또 괴짜 또는 허풍쟁이. 큰 소리만 치고 장담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차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때는 이제 그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등유라든지 뭐 휘발유 이런 것 같은 이제 화석 연료라 그러는데, 화석 연료 자체는 뭐 2035년 정도, 앞으로 15년 정도면 거의 다 퇴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어요. 전기차가 이제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자동차 판도도 많이 바뀔 거고, 자동차만 바뀔 거냐 하는데 사실 다른 부분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동력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황당무계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고, 이게 일종의 이제 산업의 발전의 일종의 이제 원동력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거, 어쩌면 1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 전에 구석기에서 석기로 넘어오고, 석기에서 뭐 구석기 신석기로 넘어오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수천 년간 했던 수만 년간 넘어왔던 이게 결국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예요? 그 전기기관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동력화가 되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2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1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결국은 전 세계가 그 산업혁명의 성공은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성공은 결국에는 국가 판도의 이제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성공하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전에 뭐 네덜란드, 스페인 하다가 패권이 다 영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동력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전기기관차, 뭐부터 시작해서 방적기, 처음에는 방적기, 배 짜는 것부터 이제 옷 짜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뭐 전기기관차,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결국은 배 등등 하다 보니까 구식, 수동에 의해서 배 쳤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대함대라든지 스페인의 대함대 같은 경우 영국에 격파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결국 1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세계 제패로 이어진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 주도권 자체가 미국으로 거의 넘어갔죠.
2차 산업혁명은 결국 전기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전기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전기는 누가 만들었죠? 에디슨 이쪽죠? 에디슨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학교에서 너무 이상한 놈이어가지고 퇴학을 당하고, 그 에디슨 엄마는 굉장히 오히려 아들을 옹호하면서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의 역사 자체는 전기를 발명한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성공한 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에디슨의 대부분은 실패한 거예요. 에디슨의 삶을 따지고 보면은 에디슨이 얘기한 그 자서전에서 에디슨이 여러 남긴 것들 중에서 자기의 인생 자체는 성공이라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죠? 어쩌면은 이게 창업이 아닌가. 우리나라 자체는 이 실패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은 경우도 너무 용납하지 않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이 창업을 이제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또 실무적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자문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인식, 그래서 소셜 언더스탠딩 또는 뭐 사회적 또 지지, 뭐 소셜 스포트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창업이라는 자체가 인식이 어떤지. 그래서 실제로 논문 쓰는 거 최근에 몇 개 이제 저도 쓰고 있고 제자들과 같이 쓰는 것 중에서 창업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창업에 관한 인식 자체를 또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도 이제 측정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의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뭐 최근에 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식에 돈을 벌 수 있는, 나도 벌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연예인이 되겠다고 막, 최근에도 제 주변에 연영과 시험을 보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경쟁률이 기본이 300대1이에요. 중앙대 뭐 거의 300대1, 실용음악과도 마찬가지고 100대1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확 뛰는 거는 딱 보여요.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과정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우리가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요즘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히트치고 이러면서는 연예 오락 사업을 해볼까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거와 또 거기에 일전은 수많은 그 과정들은 또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예인 되겠다 하면 왜 연예인 되겠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커피 프린스가 유명하면 전부 다 커피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다들 난리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커피 바리스타 되겠다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커피 프린스가 한참 지나갔잖아요. 백종원이가 왔다 갔다 하면 요즘에 요생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가 또 유행이래. 그러면 한참 그러니까 요생남 들어보셨죠, 그죠?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 그 용어도 참 잘 만들어. 요생남이 한참 유행 지금 하고 있지. 지금 한참 ING예요. 옛날에 누가 셰프가 요리사가 내 TV 출연을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최현성 뭐부터 시작해서 백종원부터 시작해서 뭐 요리 어쩌고 칼 만들고 있으면 전부 다 난리예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개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웬 개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아.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잠깐 하는 것들은 참 핫해요. 심지어 입양 같은 경우도 어쩌고 하니까 심지어는 이거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입양, 개 입양하듯이 입양하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입양했다가 얘가 항상 귀엽지만 않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뭐 그러면 어떡해요? 조용히 하라고 막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애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학대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살벌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피상적인 부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민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대한민국 인간들은 주로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고아원에 가서 애를 입양을 하겠는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어떤 애 입양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쳤을 때 초롱초롱한 애, 귀여운 애, 키 큰 애, 예쁜 애, 뭐 여자, 어린 여자, 남자애, 뭐 누구를 어느 기준으로 두고 입양할 거예요? 혹시 몸이
팔이 없는 애 입양할 생각 있으세요? 혹시 얘가 정방아인 애 입양할 생각 있으세요? 외국 애들은 그런 애들 우선으로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인간들이죠. 그죠?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사람 위주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가 가끔 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고, 일종의 내가 입양을 한다면은 귀여움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내가 귀여움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전혀 돌볼 수 없는 걸 내가 돌보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아무리 키우더라도 얘가 나한테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애를 입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고들 가는 거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 있어. 오늘 보니까 선임 두 분이 한참 싸우대요. 누구누구 혹시 싸우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한 분은 누구죠? 혜민선님이 하고 또는 현각선님. 저는 현각선님은 좀 처음 들어보는 분이긴 한데 다시 찾아보니까 좀 한번 혜민선님하고 현각선님하고 현각인가요? 두 분이서 싸우다가 오늘 보니까 아침에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혜민사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교회는 목사들도 맨날 싸워요. 상속 때문에 싸게 되고 성격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빨리 내려놓은 목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지난주 금요일쯤 됐거든요. 근데 혜민선님이 아침에 현각선님하고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보니까 자기가 조금 자기를 미처 돌아오지 못한 것 같고 많이 반성한다.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겠다고 탁 했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가 옳다고 그러고 싸워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사실은 혜민선님은 제가 가끔 이런 뭐 이렇게 몇 가지 TV에 나올 때도 보지만 이런저런 몇 마디 약간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 중에 부분 읽으면서 몇 가지 중에서 멈춤만 보이는 것들 내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등도 제가 좀 보면서 좀 공감도 하고 이랬는데 싸우는 내용들로 내용은 떠나서 왜 스님이 그렇게 남산이 바라도 보이는 좋은 집에 사느냐, 네가 돌을 제대로 닦는 건 맞냐 이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같으면은 오히려 반대 욕을 했을 것 같은데 이 혜민스님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미처 돌을 좀 이렇게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시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수양하겠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왜 교회는 목사님들은 이런 걸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냐. 굉장히 챌린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업이나 사업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아까 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할 때도 그 회사의 목적과 비전과 또 가치가 뭐냐, 내가 사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뭐고 나는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논문 쓰면서 했던 게 한참 얘기해서 첫 번째 얘기할 무슨 얘기 알아듣지도 못해. 한 5번째 와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시 소크라테스로 돌아가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가르침이 제일 큰 게 뭐예요? 너 자신 알라 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2학기도 있고 4학기도 있고 몇 명도 있는데 한참은 친구들이 논문을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논문을 써야 된다는데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일본은 또 논문 작성법도 없는 사람도 있고 논문을 써야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동일 같이 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씩 풀어가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될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약간 긍정적인 걸 주자면은 참고로 논문을 못 써서 졸업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본인이 요구가 생겨가지고 못한 거예요. 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니기 바쁘다든지 해외 지사 발령이 났다든지 실제로는 내가 논문을 못 써가지고 졸업 못한 사람은 거의 사실 없을 정도로 우리 학교가 사실은 논문 쓰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잘 도와주고 또 주변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렇게 논문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통계라든지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저희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비율도 저희가 엄청나게 높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대학이죠. 뭐 한양대, 뭐 고려대 이런 쪽으로, 일본 중앙대 이런 쪽으로 졸업하는 비율이 보통 5% 내외예요. 좀 높은 데가 한 20%. 그러니까 10명 들어오면 한 명 졸업할까 말까가 보통 박사 과정이거든요. 우리 학교는 거꾸로예요. 10명 들어오면 저희가 졸업 비율이 82%예요. 그러면은 석사 졸업도 80% 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MBA도. 석사가 보통 60%밖에 졸업 못 하거든요. 수료하고 나서 논문 못 쓰거나 그게도 졸업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학교가 박사 졸업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뭐 내가 논문을 못 써가지고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은 그만두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제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은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본인을 잘 몰라요.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내 논문을 어떤 분야로 좀 써야 이게 나를 좀 이 논문이 나의 미래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에 관련돼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피상적이긴 하지만 그냥 논문 자체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한다. 그리고 단지 뭐 그냥 논문을 써서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요. 뭐 나는 뭐 내년에 은퇴라서 뭐 그전에는 박사를 딱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박사를 줘도 그거 가지고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굉장히 이걸 가지고 힘을 받는 반면에 두세 명은 한 반 정도는 그 논문을 감추기 바빠요. 논문이 워낙 이게 허접해가지고 지가 진 논문도 익히고 그런 논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졸업한과 동시에 막 그 감추기 정신없어요. 근데 오늘도 어떤 학생이 한 명 와서 교수님 제가 석사 논문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핵심 내용이 뭐냐 했더니 제가 원래 쓰려고 하는 논문은요 39세 이하의 사람들의 청년 창업에 관해서 쓰는데 그 논문에 들어간 통계 분석은 39세 뭐고 아무것도 전체를 다 해서 통계가 들어가 있대. 논문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빨리 석사 졸업해야 됩니다 해서 쓰는데 본인이 보는 논문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얘기죠. 지금 발견해보니까 박사 논문 쓰다가 그걸 등재라도 해볼까 해보니까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설명한 거랑 아니 통계랑 전혀 딴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수정하는 방법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한번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미 2년이 지난 논문을 다시 이제 들쳐가지고 어떤가 보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부분은 누가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가지고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석사 논문인데 이 친구는 이제 활동을 창업 전문가라고 할 건데 이게 되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벌써 하늘이 태산이에요. 박사 논문 쓰다가 지금 저한테 와서 제가 사실은 이러고 앉았어요. 박사 논문도 지금 박사 논문 심사받고 있는 논문인데 첫 챌린지에서 벌써 버벅버벅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왜 썼니? 해서 걸려요. 논문의 차별점은 뭐냐? 그냥 썼어요. 그럼 네 논문이 나는 거 다른 게 뭐냐?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정한 논문들을 쓰고 할 때 이거 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이 토픽을 썼는지. 창업 관련된 논문이지 우리 창업론이지만 창업 관련 논문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창업이에요. 그럼 우선 세대별로 나눠보세요. 창업 관련인데, 자, 창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한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할 건지, 아니, 창업을 아직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사람을 할 건지, 아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세대만 하더라도 많아요. 대학 졸업한 학생들, 취직 안 된 학생들, 아니, 회사 막 다니는 애들, 30, 40대 직원들, 아니면 40, 50대 회사 다니는 애들, 아니면 회사 그만둔 애들, 아니면 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 퇴직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시니어들, 그 다음에 60 이상 사람들, 그 다음에 80 이상, 70, 이거를만, 세대만 나눠도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하고 왜 하는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논문, 창업 논문이요. 무슨 창업 논문?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필 왜 쓰는데, 뭘 알아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첫 시간에서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창업자는 선천적인가 아니면 교육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등등에 관한 퀘스천 전부터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후천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프로브를 할 건지 사례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질문을 그냥 리서치 질문들만 그 설문만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 사람들의 역량 같은 걸 따져볼 거예요. 왜냐면 왜 예를 들면 이제 창업에 관해서 타고난 게 나은 것 같다면 타고났다는 거는 피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 이 사람이 중간에 주변에 네트워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가지고 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검증 방법은 뭘로서 칼을 쓸 건지 활을 쓸 건지, 아니면 앞정을 가지고 눌러볼 건지, 아니면 뭐 이쑤시개를 찌를 건지, 뭔가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뱀 같은 경우도 뱀을 쫓을 때는 뱀을 쫓을 때는 뭐 큰 소리를 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약을 갖다 뿌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피우면 되는 건지, 뱀을 퇴치하는 법도 가지가지 있듯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 목적이 그렇다라고 창업을 보니까 창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더라,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떻더라.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을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건지, 아니 왜 창업에 관심이 없는지 원인만 알아보겠다는 건지, 이것도 전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그것만 하더라도 그냥 대충 연령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눠질 수도 있고, 그죠? 이 캐테고리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창업 관련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창업 관련 모든 거예요.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더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더냐? 그 성공은 누가 더 많이 하더냐? 그 네트워크를 봅시다. 네트워크가 창업 관련이 있는 거다. 마당 마른 사람 발이 상업에 성공하더냐? 아니고 그냥 집중해가지고 가만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냐?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창업이라는 한 테마만 가지고 오도록, 그것뿐만 아니죠. 그럼 창업에 관해서 사전에 창업 관련된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87%가 본인이 기존 직장이나 기존에서 종사하던 회사에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이든 서비스든. 무슨 얘기예요? 기존에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잘 몰라요. 어느 게 성공률이 높은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일한 경험이 중요한 건지, 아니 일한 경험보다 만약에 대학생들 이런 경우는 누가 더 돈을 벌고자 노력하는 거하고, 난 돈을 벌고 싶습니다 하는 거하고,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 거하고 전혀 달라요.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안정적인 직장 갈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업 의욕과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도 내가 던지는 질문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이하고 계속 싸웠던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뭐예요? 질문이에요.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합니까?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하고, 전혀 달라. 이걸로 하면 정몽준이고, 이거는 노무현이고, 이거는 둘 다 똑같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질문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답이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리서치 퀘션을 가지고 무슨 리서치 퀘션을 가지냐에 따라서 밑에 하위 질문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거에 따라서 모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논문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학기에 와서 논문을 제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논문의 차별점이 뭐냐 하면, 차별점이 글쎄요, 한번 공정성에 관해서 네가 얘기하는 공정성은 뭐가 다른데, 그냥 나무 누구 선행 연구발표 누구 제가 50편을 받는, 50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게 어디부터 출발하고 네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한참 논문을 다 써놓고 지금 와서 지금 버벅거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이 너무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네 논문이 별거 아니거든. 1년 동안 썼어요. 선행 연구도 수백 편을 짜서 해외도 썼고, 기존에 누구 어떻다고 막 했는데 모아서 정리 쫙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해보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대가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거, 그냥 유사품 하나 그려놓은 거, 이거 다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이스 엑스크로도 시작했지만, 창업 아이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논문과 연결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거나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학교 다닐 때 고민을 해야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